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이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히는 모터스포츠의 포뮬러1 그랑프리 유치전에 인천이 나섰습니다. 특히 인천은 따로 경기장을 만들지 않고 시가지에서 경주를 벌이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이 유치를 통해 1조 원 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바닷가에 요트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고 그 주변으로 고풍스러운 옛 건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도심을 관통하는 3.3km 길이의 도로는 경주용 서킷으로 변신했습니다. 70년 역사를 가진 모나코 F1 대회입니다. 3일 동안 열린 대회에서 하루 평균 15만 명, 총 50만 명 가까운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We love it. We spent all our life savings to come from Australia to be here today and tomorrow for race day. 인천시가 2026년부터 5년 이상 개최를 목표로 F1 그랑프리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F1 경기를 치른 전남 영암이 전용 서킷을 만든 것과는 달리 모나코나 미국 라스베가스처럼 송도와 청라 등에서 도심 레이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나코 F1 대회를 찾은 인천시는 F1 주관사에 협력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F1이 인천에 유치되면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또 홍보 효과 등 인천의 경쟁력을 아주 최고로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기본계획 수립 등 유치 준비를 마친 뒤 올 하반기 국제행사 유치 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이렇게 인천시가 이 F1 대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럼 F1 측은 인천의 유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송원 기자가 단독으로 만나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매년 세계 곳곳에서 24번 대회가 열리는 F1 그랑프리. 현재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8개 나라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나선 상황. 여기에 경쟁에 뛰어든 인천의 유치 가능성을 F1 프로모션 이사 루이스 영은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Connectivity, so its links with the airport and major infrastructure will be an important part of building a Grand Prix which is accessible and easy to access for our fans and for the F1 community. 접근성이 좋은 인천인 만큼 지난 2010년 F1을 유치했던 전남 영암과 달리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ery beneficial for Korea, for companies, for the Korean fans, for the F1 community, and there's lots of links to car manufacturing, luxury products, and big industry, which will make a very nice Grand Prix offering. 실제 지난해 11월 F1을 처음 유치한 미국 라스베이거스엔 32만 명이 방문했고 경제적 효과는 3일 만에 1조 7,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야르노 자펠리 F1 서킷 디자이너는 인천이 대회를 유치할 경우 친환경적인 시가지 서킷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Is not to have a big paddock, so not to have very big areas that are just heating all the surrounding, and use a lot of trees. 특히 F1은 오는 2026년부터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탄소 중립 연료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Formula One is planning to be CO2 neutral by 2026, so they're taking the environment very seriously. F1 유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소음과 교통 문제 등은 인천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요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죠. 그만큼 주변을 보면 버려진 자전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 같은 곳에 방치된 자전거가 많은데 서울시가 이런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사업에 나섰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그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거리에 방치된 지 꽤 지난 듯 곳곳에 녹이 쓴 자전거들. 자전거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강제 매각 처분된다는 계고장도 붙어 있지만 예고한 기한이 지나도록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거용 차량에 태워져 인근 자활센터로 옮겨집니다. 고물로 방치돼 있던 자전거가 이렇게 자활센터에서 새 자전거로 재탄생했습니다.
서울시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학교와 상가 건물 같은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를 재생자전거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유지 관리자가 30일 이상 개고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무료로 수거한 뒤 수리해 재판매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탄생한 자전거는 기존의 4분의 1 가격에 각 자치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판매점에서 새 주인을 기다립니다. 오셨을 때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그걸 맞춰드려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판매한 수입금은 취약계층인 자활 근로자의 성과금이나 자활기금으로 활용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또 지역 주민들 일자리도 또 창출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는 이번 달 30일까지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도 집중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최근 대전의 오래된 빵집인 성심당의 임대료 문제가 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죠. 그만큼 요즘은 대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빵일 텐데요. 그래서 이 빵집이 모여있는 대전시 동구청은 일명 이 빵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관내 빵 맛집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대전 동구의 한 빵집 앞, 팸플릿을 든 남녀가 들어갑니다. 이거 보고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들고 온 팸플릿에 소개된 내용을 보고 빵집을 찾아온 겁니다. 되게 외진데 있어서 사람들이 잘 안 올 것 같은데 사람들도 되게 많고 빵도 맛있어가지고 충분히 올라올 만한 빵집인 것 같습니다. 대전 동구가 제작한 팸플릿에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원도심 빵집 58곳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구호 물자로 받은 밀을 전국으로 운송하기 위한 보관소가 대전역에 있었는데 이 영향으로 대전에 생겨난 많은 빵집을 소개하기 위해 일명 빵지 순례 지도를 만든 겁니다. 맛있게 만드는 곳들도 제가 많이 알고 있고 저도 많이 다니는 편이라서 다른 곳들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빵지 순례 지도 뒷면에 관광 명소도 표시해 빵집을 찾아오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 더 오래 머물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구석구석 숨어있는 빵집을 좀 소개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이바지하려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작된 지도는 대전역 관광안내소와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 있고 대전 동구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 동쪽 끝섬 우도는 땅콩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종자가 오래되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이에 농촌진흥청과 주민들이 이 신품종 개발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 곳곳에서 땅콩 파종 작업이 한창입니다. 트랙터가 지나갈 때마다 구멍 하나에 붉은색 땅콩 씨앗을 2-3개씩 심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부드럽고 맛이 좋다고 그걸 선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도 전체 면적의 40%가 땅콩밭. 기존 재래종이 가뭄과 병충해에 취약해 생산량이 줄자 올해부터는 농진청과 제주도가 9년간의 연구 끝에 내놓은 신품종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우도 땅콩 특유의 작고 둥근 모양은 유지하면서도 식감과 맛은 더 업그레이드했는데 특히 맛을 내는 땅콩 속 지방산의 올레산이 재래종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올레산은 그 섭취 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그 식품의 산화 안정성 유지에도 이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수확 시 엉킴 현상이 줄면서 수확량도 15%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시범 재배에 이어 올해는 40개 농가에서 신품종을 도입했습니다. 농가 자율교환 형태로 9톤, 합계 10톤을 공급해서 우도 땅콩 재배 면적의 약 80%를 신품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우도 주민들은 땅콩 신품종을 이용해 우도 막걸리와 아이스크림 등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정부가 인프라 지원을 통해 사업의 속도를 더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상일 용인시장을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용인에서 SK 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 정부에서 경기 남부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투자 규모가 622조 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 622조 원 중에 502조 원이 용인에 투자가 됩니다. 네. 우리 용인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단으로 조성 중인데 진행이 꽤 빨리 되고 있고요. 126만 평에 122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지금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네네. 산 하나가 이미 날아간 상황입니다. 네. 내년 봄에 첫 번째 팹을 착공하는 일이 시작이 되고 2027년 봄에 그 첫 번째 팹이 완공이 됩니다. 네. 공업용수, 생활용수 공사, 전력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산면 이웃인 이동 남사읍의 220만 평에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가 우리 용인 특례시하고 협의 끝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네네. 정부는 반도체는 속도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했고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과정들을 최대한 지금 단축해 나갈 생각이고 이 시행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고 있는데 산단 계획 승인 요청을 국토부에 한 상황이고 네. 우리 용인 특례시는 농림축산부에 농업진흥지역이 또 그 안에 한 6분의 1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요청을 했습니다.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적이고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려면 뭐 전력과 또 교통망 등 인프라가 중요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 중앙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우리 용인에는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SK 네.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또 삼성전자가 41년 전에 반도체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곳 기흥 캠퍼스인데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입니다. 이 세 네. 곳을 정부가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특화단지로 지정을 하면 인허가 타임아웃제라고 해서 60일 안에 어떤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60일 지나면 자동 인허가가 되게 되고요. 그다음 전력, 도로,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의 대폭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전력과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뭐 공급 계획이 다 되어 있고 국가 산업 단지는 10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수도권 전체 전력의 4분의 1이 소요가 되는데요. 일단 LNG 발전소를 6기 정도 그 안에 지어서 네네. 2036년 가동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송배전 시설을 깔아서 동해안이나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송배전망 건설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도 보도를 했지만 네.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제 걸림돌 중에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던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45년 만에 해제가 됐다고 해요. 평택시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1979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생겼는데 그로 인해서 보호구역 전체의 65%가 용인 땅입니다. 네.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되는 큰 규모의 땅이 많은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네네. 국가산단 일부도 그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택시장님, 그다음 국토부 장관 이렇게 해서 다 협약을 맺었고요.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1, 4분기에는 완전히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넓은 땅에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또 주거공간 만들 수 있고 문화예술 생활체육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에서는 산단 물량공급 운영 기준을 바꿔서 네. 거기에 들어설 기업들이 폐수 배출이나 이런 걸 엄격하게 하도록 그래서 평택호에 수질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좋은 기업들은 들어오게 되지만
평택고의 수질 상태는 저희들이 개선하는데 상생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화제를 바꿔서 하나 정도만 질문을 더 드리면요. 이제 8년 정도 빈 땅으로 있던 경찰대 부지 개발 사업도 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거는? 예, 정말 8년 동안 아무 변화 없이 표류 상태에 있었던 옛 경찰대 부지가 29만 평 정도거든요. 과거 8년 전에 세워진 계획은 우리 용인시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6,600가구를 짓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구 수가 너무 많다. 교통 대책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했고 그래서 가구 수를 한 5,400호 미만으로 줄였고요. 교통 문제는 그동안에 그 시민들이 요구했던 한 7개 정도의 문제 중에 6개는 지금 해결해 나가는 걸로 했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제 조성을 하게 되는데 LH가 교통과 관련해서 부담금을 한 1,000억 정도 부담을 하기로 했고 원래 계획에는 우리 용인 특례시에 주는 지원시설 용지는 제로였습니다. 그거를 한 20% 정도 우리가 또 받기로 했고요. 부지 안에 한 2만 7천 평 정도 되는 기존의 체육관 등의 시설은 우리 용인이 다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좀 변화를 줘야 된다. LH하고 용인 특례시가 합의를 잘 한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김포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2024 이민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민정책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대학 교수와 이민정책 연구원 등이 참석해 국내외 이민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인구 위기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민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제출하고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이민청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